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30대 중반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녀는 뒤늦게서야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어려움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위압적이고 피해자로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말씀이 아픈 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싶더니 이제는 엄마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딸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왜 이렇게 무시당하며 정체가 나겠지만 여러분들께 저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사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내로서 둘째였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아이로 자기를 닮은 딸을 원하셨고 둘째는 아빠를 닮은 아들을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희망과는 다르게 저는 아들 대신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닌 것에 실망하신 어머니는 둘째로서 저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아이를 아주 소중히 여기셨고 언니를 무척이나 사랑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저는 어머니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사랑을 주셔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느끼는 차별을 느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언니만을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막내들은 첫째의 옷을 물려받고 같은 물건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새 옷을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비해 언니는 언제나 예쁘게 꾸며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 고인영은 정말 높은 가치 아름다운 얼굴 누굴 닮았나 보이네요. 엄마가 이 옷을 보자마자 고인영이 입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차이나요? 엄마는 언니를 공주처럼 키우셔서 언니가 어릴 때 만화에서 본 공주들 같이 항상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녔어요. 머리는 항상 다양한 색상의 머리핀과 장식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집안을 돌보시면서 아침마다 아버지와 함께 우리 두 자매를 모두 준비해 주시고 언니를 신경 써주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언니가 늦게 일어나도 엄마는 절대 그 참새 늘 꾸일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머리를 묶는 것이 귀찮아서 늘 귀 밑으로 내리는 짧은 머리에 볼품없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별로 장식이 없는 옷들은 금방 지루해져서 나에게 맡겨지지 않았고 언니는 항상 돋보이고 예쁘게 지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입을 수 없었어요. 왜 이런 걸 입고 있는 거야? 엄마가 언니에게 사랑을 받아 그런지 아이 때부터 성격이 고집센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나 성미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항상 소리 지르고 싸우고 했죠. 그럼에도 엄마는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언니를 사랑했어요. 언니를 항상 지켜주고 챙기며 언니의 것은 모두 언니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를 가지게 된다 해도 언니가 내게 내놓으라 한다면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야. 빼앗지 마. 집아, 이게 언니의 것이 아니라면 주어야지. 까불거리지 말고 부끄러워. 엄마는 항상 언니의 말만 듣고 아이고, 내가 말을 잘 들어야지. 동생은 원래 언니에게 양보하는 거야? 언니의 말을 들어야 해. 그래서 나와 언니의 관계는 항상 다를 수밖에 없었고 언니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사부족한 옷차림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며 엄마에게 아이들 차별이야 뭐라도 해야 한다면 엄마는 손바닥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영이 엄마 끝을 관심 좀 가져야 하는 거지. 인영은 공주처럼 해놓고 이내는 성머스처럼 한다. 아들이 하고 싶다. 그러더니 둘째는 아들이랑 같아. 아이고, 난 정말이지. 단순해서 그래.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나도 마음속으로 언니처럼 공주 옷을 입고 예쁜 머리를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안 해줘서 그럴 수 없었어요. 나는 부러워서 거울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언니를 지켜보았지만 아쉬워하면서도 엄마는 그때마다 합리화를 시켜주셨어요. 우리 이내는 그런 게 안 좋았다며 치마를 입으면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한다던데 나는 노는 걸 좋아해서 뛰어다니고 싶으니 바지를 입고 파지를 해야지 하고요. 또한 머리가 길면 덥고 지저분해 보일 텐데 그래서 바지를 입고 언니처럼 머리를 길게 하는 척해야 했어요. 엄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렇게 키우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언니와 비교하며 차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격도 언니와는 달리 밝고 까탈스럽지 않았고 벌레도 잘 잡고 굳은 일도 물리쳤죠. 성격이 수더분해서 집에서는 대부분 말을 안 했어요. 어차피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지만 다행히 어린 시절 기억이 전부 불행하지 않았던 건 우리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닮은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는데 성별은 다르지만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생김새도 엄마보다는 아버지를 닮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는 통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엄마는 성실하고 노력파였어요. 아버지를 쓰러진 병으로 잃은 후에도 엄마는 힘들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도 엄마는 엄청난 끈기와 노력으로 가족을 이끌어 나갔어요. 엄마는 살림을 꾸려나가면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집안을 지탱했고 결국 집안의 주변에 있는 시골 땅을 이용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원근인 아버지를 잃은 가운데 세워진 엄마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나갔어요. 엄마의 노고 덕분에 가족은 이겨낼 수 없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엄마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엄마의 사랑과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예를 따라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나름 위기의식은 있으셨는지 씀씀이가 이전 같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누나에게 아낌없이 소비했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로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다 싶으신 건지 그 후로 어머니의 엄격함은 더욱 심해졌고 누나는 그런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조용히 숨죽여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계모처럼 내쫓거나 굶기지 않아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차별이라는 것은 굶고 때리는 것만이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들이 전부 누나에게만 향하는 것을 매일 겪는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다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십수년간 저도 많이 적응이 되었는지 그게 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하는 것들이 익숙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별 아닌 차별을 받으며 보호자 없이 혼자 잘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적적하고 무료했던 저는 딱히 할 일이 공부밖에 없었고 덕분에 성적은 나날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성적을 보고 기뻐하셨지만 딱 그때뿐이었어요. 정작 누나는 밤 돌보기도 맡아 하는데도 한 번도 혼났던 적이 없었어요. 공부에 별 관심이 없던 누나는 낮은 성적으로 겨우 지방대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그런 누나의 생활비와 학비를 전부 지원했어요. 가정의 원근인 아버지를 잃은 가운데 세워진 엄마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나갔어요. 엄마의 노고 덕분에 가족은 이겨낼 수 없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엄마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엄마의 사랑과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예를 따라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반면 성적이 좋았던 저는 장학금을 받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서 자만스럽게 느꼈어요. 사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장학금을 포기하고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등록금 걱정을 하는 엄마 때문에 하향 지원을 해야 했어요. 만약 언니였다면 빚을 내서라도 더 좋은 학교에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돈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죠. 제게는 엄마에게 가치가 있는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따라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니며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차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속이기 싫었어요. 나도 엄마의 딸이자 언니의 동생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한 희생은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가끔은 엄마나 언니처럼 투정을 부리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했지만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입을 다물곤 했어요. 이따금은 이게 우리의 인형이라기보다는 팬님모닝심이라는 게 아닐까? 라며 가족들을 위한 희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눌러야 했고 엄마나 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죠. 우리 언니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며 나도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서기가 가난하게 집에만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원래 취업은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하고 겁내면 어디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쳐있는 가운데 인내심이 있는지 이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언니, 너도 장래에 취직이 되기를 바란다. 돈이 없어서 위중하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우리를 위해 조금 더 강해져서 성공하길 바라며 응원할게. 나도 고단한 삶을 살았고 어렵게 취업할 수 있었어요. 어려웠지만 적극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해진다. 부모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다시 느끼며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언니, 넌 힘든 것에도 참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성실하게 여포하는 것을 볼 때 안쓰러 초기에 꾸물거리는 게 좋아. 각 압박을 덜어주는 화이팅요. 제가 노력했지만 막상 미지근한 것입니다. 주변의 한 친구처럼 빨리 일에 성공하여 집안의 주된 가장이 되었습니다. 신입의 월급은 많지 않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많은 돈을 사용했으므로 결국 대출을 하셔서 가족의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50세에 집도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 생활비와 대출 상황으로 돈을 벌어도 쓸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일찍 취업해서 돈을 많이 모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정이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얼마 안 되어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품었습니다. 돈이 없어 결혼이나 연애를 생각할 수 없어 20대 후반에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호사 사위를 만나게 되었다며? 사위가 신인이라고 해서 어떡 하면 좋을까요? 우리 딸 팔짝 고치게 생겼네. 무슨 소리야? 팔을 마사게 한다는 거냐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봤는데 그 집 아들이 변호사가 됐대. 정말 이거 완전 충격이야. 그런데 그래도 옛날부터 인형처럼 이뻐하던 그 자식이 변호사가 됐다니? 뭐야, 정말 궁금하네. 그리고 오늘 오리 2마리를 잡았다고 물어보더니 결혼은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단다. 자기 아들이 변호사인데 소개시킨다고 해? 정말 상상도 못했다. 어머니는 변호사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시집가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 놈의 나이에 아직도 시집 안 가냐. 이러니까 이젠 언니도 자기 일을 찾아야 하는데 안 그래? 알았어. 나도 다이어트 할래. 언니도 그만 돈만 쓰고 있고 변호사 사위만 생각하네. 돈만 쓰고 나를 괴롭히던 언니가 정말 참을만 하구나. 만약 결혼한다면 나도 더는 언니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됐고 여러모로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랜 백수 생활로 많이 찐 언니는 급히 관리를 받아봤자 호박의 줄긋기만 얻을 뿐이에요. 그래도 엄마는 사회 변호사로 가는 정신을 가지고 대접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의외의 말이 들리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나를 보고 소리 지르는 언니를 보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했더니 언니가 영문을 모르는 제게 달려들었어요. 초인의 첫 기집애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요. 때문에 내 인생이 다 꼬였다, 고모야. 그게 무슨 소린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해? 너 편 5사 만나볼래?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랑 만나기로 해서 아니었다고. 아니, 그쪽에서 인형이 아니라 네가 좋아. 그래 따란다. 그쪽 남자가 우리 자매의 사진을 받고 언니가 아닌 제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래요. 그게 내 탓도 아닌데 언니는 날 붙잡고 춥지 않아더니 엄마도 난감해 하셨어요. 넣었다 잘 거 아니지. 너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며 원래 내 남자인데. 네가 나가면 너 진짜 미친년이야. 안 나가 나도 관심 없어. 됐어. 됐기에. 무슨 인형이. 너 좀 가만히 있어. 그쪽에서 이 내가 좋다는데 왜 자꾸 날 일을 피해? 엄마, 자, 너 지금 내 적인 거야? 적은 무엇? 가족끼리 적은 어디 있어요? 누구든 부럽게 생각할 만한 일이 있으면 너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변호사와 결혼하면 너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냥 변호사 동료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왜 사째로 시집 보내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먼저 시집 가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 더 빨리 결혼하고 살도 빼고 사회적 활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도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만 보낼 거야? 나는 결혼 생각도 없고 변호사란 또 전혀 관심 없어. 시키는 건 연니한테 맡기면 되는데 왜 나한테까지 그래? 너까지 왜 자꾸 이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다니 다들 어리석게 헛되이 살겠지. 너도 얼른 결혼해서 자리 차지해야지. 너도 혼자 돈 버느라 힘들어 하지 마. 변호사와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엄마는 언니랑 맞는가 봐. 언니가 아니라 나를 보내라고 하더라. 사실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언니 때문이라도 내 마음에는 없었지만 또 막상 보내라 해서 센 결정을 내렸어. 변호사일 줄 알았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깔끔한 인상을 주고 매너도 좋았어. 그리고 정말 다정한 성격이었어. 여기서 호감이 상승했단 말이야. 불편할 것 같았을 텐데 내게 다가와줘서 고맙다. 내 마음에는 너무 좋았어. 어이쿠, 부모님들께 자리 좀 비워달라고 부탁해야겠네요. 사실 나는 우리 누나랑 약속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나가봐라고 하셔서 나오게 되었지만 조금 어색한 기분이에요. 아, 네. 저도 부모님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누나 어릴 적 모습을 생각하며 부탁한 모양이에요. 제가 바빠서 연애 생각도 없다고 했는데 자식 걱정에 마음대로 하신 모양이죠. 거절하려고 했지만 인한 씨를 보니까 갑자기 연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쟤를 보고 여체 어디를 보고 그러셨죠? 차라리 일수 미인이시잖아요. 물론 누나분도 미인이실 테지만 제가 이렇게 수수하고 청순한 미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이상한가요? 예, 저를 보고 말씀하셨더니 제가 정말 예뻐요. 사실 어릴 적부터 누나만 예쁘다 하시던 엄마 덕분에 제가 못생겼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존감도 낮고 뭘 해도 누나만 못한다는 생각에 화장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도 가끔 좋다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사탕죽이라고 생각하고 믿진 못했어서 연애도 못 해봤어요. 사회생활하면 내 외모는 그리 안 나쁜 걸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언니가 그늘에 가려져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런데 내게 나 예쁘다며 얼굴을 붉히는 그 남자의 말이 참 달콤하게 들려서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는 그 남자가 나도 순식간에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시작하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 못 해본 일들을 하게 됐어요. 내가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준 그 사람에게 고마웠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덕분에 나도 조금씩 자신을 찾았어요. 예전에는 연애나 결혼 따위는 상상조차 못했지만 태성 씨를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난 얘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태성 씨를 믿어보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한다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어 우리는 연애 시작한 지 반년 만에 결혼 이야기를 시작했고 난 집에 얘기 전했어요. 태성 씨랑 만나면서 못마땅해하던 언니는 결혼 이야기 나오자 날 가만두지 않겠다며 발악했어요. 뭐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언니가 화를 내면서 날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내가 못하게 하면 너도 못 결혼할 거라고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너 지금 동생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실 어릴 적부터 누나만 예쁘다 하시던 엄마 덕분에 제가 못생겼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존감도 낮고 뭘 해도 누나만 못한다는 생각에 화장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도 가끔 좋다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사탕죽이라고 생각하고 믿진 못했어서 연애도 못 해봤어요.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는 대신 현재 제 언니가 되어 동생의 미래를 손상시키려는 걸 보니 참으로 허무하다. 이 무슨 짓이야? 예전에도 언니를 편들 것으로 생각했던 엄마가 혼내며 언니를 꾸짖자 나는 따뜻한 기운을 받았다. 엄마는 역시 딸의 결혼을 기대하며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너무 인형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건 집에만 있으면 속상하니까 가져왔을 뿐이에요. 언젠간 너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테니 기다려줘. 더 이상 내가 너를 위해 인형을 넘어 고생할 수 없어. 결혼하고 행복해지길 바랄게.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결심했다. 결혼식을 치르고 태성 씨와 만나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태성 씨는 집안일, 혼수 등 모두 남편이 해주겠다며 도와주어 감사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행복한 신부로 변모하고 있을 때 언니 때문에 결혼 준비가 어렵다. 그렇게 되었죠. 제 밥에 장난을 치고 예약을 전부 취소한 것,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누나 덕분에 한풀 꺼내 결혼을 서두르고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다운 남편과 함께 아버지의 모습을 물려받은 남자를 만나 결혼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상상과는 많이 달랐죠. 연애할 때처럼 다정한 남편은 사라지고 자리를 차지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 잘하는 제게 내조를 요구하며 너도 바빠서 내가 일 좀 하고 싶었고 말했어요. 네요. 당신도 일 중요한데 하던 일 그만두고 내가 일해주면 어때? 라고 했죠. 과연 결혼하면 우선순위는 집안이 될 것 같네. 몇 년 안에 아이가 있을 거라며 아이 생기면 쉬어야 할 텐데 일시적이라도 지금부터 집안 챙기고 아이의 숙녀가 됐으면 좋겠어 라면서 억지로 일축하며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 앞에서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차별받고 살았던 3월 때문에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미래의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건 아쉬운 일이었지만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찾아와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관두고 남편의 내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무척 싫어했고 집이 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기를 바랬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요리하고 깔끔한 편이라 살림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리다. 결혼을 하고서야 알게 된 남편의 성향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늘 정돈되어 있어야 했고 집에 먼지 한 톨 떨어지는 걸 두고 보지 못했어요. 매일 대청소를 해야만 겨우 남편의 입맛에 맞출 정도였고 냉장고나 정리정돈은 늘 각자 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집이 왜 이래 오늘 청소 안 한 거야? 방금 한 건데 왜 그래요? 여기 몰딩에 먼지가 있잖아. 당신은 이겨 안 보여? 어머,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미안해요. 사람이 사는 집에서 매번 그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짜증을 내고 못 견뎌.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그 사람 취향에 맞추어 주어야 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든 참고 맞추려 노력했어요. 그래야만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해야 했지만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며 놀고 있으면서 그 정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들은 제가 힘든 일을 관두고 집에서 놀며 먹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나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작은 일에도 자꾸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며 겁에 질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고 내 소극적인 성격은 점점 더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불러오는 것이고 언어 폭력을 일삼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손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뺨에 맞은 그날 남편도 나만큼이나 놀라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시작했다. 나 정말 미친 것 같아. 아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너무 예민하다. 잠시 제 정신을 돌려주길 바란다. 예, 남편이 그렇게 말했고 그 후로 그러한 일들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남편은 저를 때리고 후회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제 정신을 잃었다고 사과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나가 쇼핑을 하고 비싼 선물을 샀다. 그리고 치장에서 나를 데려가 외식을 하거나 돈을 털어서 보란듯이 썼다. 장모님, 오늘은 제가 쏜다. 많이 드세요. 여기 고기가 국내에서 제일 좋다고 해. 정말 맛있어. 아빠, 덕분에 매번 호강해. 아내가 바쁘니까 우리까지 챙겨줘야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만큼 더 잘해야 해. 어머니, 김씨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잘 사는데 다들 참 잘 자랐지. 변호사 사위까지 해서 이렇게 호강할 수 있어? 나도 더 해줘야 하는데 아직 초보라서 부족해서 미안해.
무슨 일이냐면 매달 용돈이나 선물 같은 거, 차 안에서 대화하는 사비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 아, 그래도 더 해줘야겠지. 그래야 나에게 더 잘 받겠지. 그렇지, 여보야. 그래서 넌 정말 이런 남편을 찾기 어려울 거야? 너 괜히 집에서 편안히 있을 거 없어. 남편 대조는 여자마다 다르단다. 남편이 나를 때리고 친정에 데려갈 때마다 그것이 무언의 협박처럼 들렸어. 날 내게 이렇게 하려 하지 말라는 듯이 말이야. 난 꼼짝할 수 없이 포로가 된 기분이었어. 그런 남편이 더 끔찍하고 무서웠지만 엄마는 사실을 모르고 사위를 기뻐하고 있었고 언니는 나를 질투와 시기로 채웠어. 이런 상황에서도 난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 했어. 작은 상처에도 우는 언니와 달리 나는 참았고 견뎌냈어. 그때 언니 대신 나가지 말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족에게 말 못하고 참았어. 폭력을 참으면서 병들고 죽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깨달았어. 마침내 나는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해야 했어. 매일 괴로웠던 일들을 전부 말할 순 없었지만 최대한 많은 사실을 전하려 했어. 저는 한없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엄마 앞에서 말없이 고통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살 수 없어. 계속 이런 삶을 살다간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그냥 이혼하고 싶어. 김가온 하면 용돈을 안 줄 것 같지만 참고 살아보자라는 말에 나는 이성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버텨온 이유는 변호사로 사위를 한 것을 좋아하는 엄마 때문이었는데 그런데도 엄마는 돈 걱정을 하는 게 우리 가족을 막고 사는 것 아님. 그때서야 나는 엄마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고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동영상을 찍어두고 병원 진단서를 모아뒀습니다. 또한 열심히 집안일을 정리해 두었던 것들을 증거로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 덕분에 저는 50% 이상의 증거를 확보했었고 그 일을 끝내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벗어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던 탓에 견뎌냈어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낸 저는 남편이 모르는 제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반격에 방심하고 있던 남편은 난리를 피우지만 저 수순이 당신도 한껏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처럼 소중한 가족까지도 잃었죠. 어떻게 할 건지 꼭 각오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변호사 매너가 좋다 해도 자신의 지위와 가족을 지킬 수만은 없어요. 누가 결국 더 잃은 것이 많은지 계산하게 될지, 그건 미래의 일이니 기다려봐요. 혹시 제가 그때만큼 정신이 명료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복수심에 불타올라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변호사 지위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결과는 제가 예상한 대로였죠. 결국 계산한 남편의 선택 덕분에 저는 이렇게 되었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내며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개운했는지요. 그때 제가 감옥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미리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던 중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하지 않았던지 생각보다 늦게 전해 오더군요. 제 2의 소식을 듣고 늦게 연락해온 엄마는 제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가 미쳤지, 미쳤어. 어디서 코드를 찾을 줄을 몰라 변호사 남편을 걷어차. 너 때문에 이젠 우리 집이 망해버렸어. 너 어떻게 하려고? 내가 참으려던데 인연이 청탁머리가 없이. 박수.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잘했다는 말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네가 뭘 잘했다고? 내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나 이제 고아로 살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마지막까지 다 달 생각은 안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느끼는 실망은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완전히 끊기 위해 이전에 드렸던 지원금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아 구한 친정집을 팔아버렸더니 언니와 엄마는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엔 또 다른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화번호를 바꾸고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정말로 어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새 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좋은 남자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어느덧 재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몇 년 만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이식이 필요하다고 해. 수술을 안 받으면 죽는다는데 나 어떻게 하니? 뭘 어떻게 해? 당신 딸한테 해달라고 하던지.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모르니까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딸년이라고 여태 키워놓았더니. 그러던지 나는 당신이 뭘 해줬어. 죽을 날 멀지 않았으면 그 사이에 회계나 고가 엄마와 언니가 기초수급자 신세가 되어 어렵게 산다는 것은 건너 들었지만 엄마가 아픈 줄은 몰랐네요. 짠한 마음이 들기도 잠시 멀쩡한 큰딸 두고 또 제게 연락해온 그 여자를 보니 치가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끝까지 그 여자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자신이 재혼을 하고 얼마 후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 앞에 초를 치는 소식의 감정이 싱숭생숭하기도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음악을 즐기고 계십니다. 혼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춤추고 노래합니다. 음악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나누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함께 음악을 즐기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감사합니다.